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소설이었고요. 천변풍경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수능 출제작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현대소설 지문장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내가 현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 들어가서 현대소설을 6분 20초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답까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셔서요. 굉장히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배워야 될 개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지문을 준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용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풀 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수능에서 어떤 식의 것들을 물어보는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봤을 때 보기부터 좀 볼까요?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또 하나 드릴 인사이트는 어떤 것이냐? 도시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는요, 이면적이다. 문명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따스하고 뜨거운 공간 같지만 동시에 인정이 메마른 차갑고 무서운 공간이다. 이렇게 도시를 생각하는 작가, 예술가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겁니다. 도시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근대화되면 근대화될수록 작가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환상, 화려함, 와 멋지다, 나도 도시에 가고 싶어, 도시에 가면 전차들도 많고 공장들도 많고 도시에 화려한 불빛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번다던데, 이런 어떤 그 동경과 동시에 막상 도시에 가서 느끼는 그 쓸쓸함, 차가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그리고 시 속에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1960년대, 1970년대, 1950년, 4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의 근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말씀드린 도시 문명의 이면적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 그리고 시들,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작품 역시 도시에 대한 이면적인 풍경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읽어봤을 때 일단 우리가 좀 선지들을 좀 봤을 때는 창수, 그쵸? 창수가 중심인물이다 라고 추론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들어가서 본문을 봤을 때 소녀는 한 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쉼표. 문장 안 끝났어.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에 쉼표, 머리에 쉼표, 등덜미에 쉼표,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자, 해당 문장에서 소년이 도시에서 달려가고 있는 전차에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도시에 대한 동경이라고 저는 이 소년의 심리를 해석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아버지, 우리도 전차 타요. 역시나 도시에 대한 동경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자, 지문을 읽으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려는 저의 시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년이 도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구나. 동경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죠. 나도 도시에 살고 싶어. 전차 타고 싶어. 도시의 문명을 경험하고 싶어. 자, 그리고 쭉 이제 읽어봤을 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는 불평이었으나 쉼표, 다음 순간 쉼표. 자, 정답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들을 서술하고 있다. 자, 문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연체라는 게 있고 간결체라는 게 있습니다. 만연체는요, 문장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건 뭐예요? 문장이 안 끝나고 쉼표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간결체는 무엇이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고요. 이 글 전체에 마침표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장이 짧으면 문장의 끝인 마침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볼 때에는 만연체와 간결체가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쉼표가 많으니까 만연체구나, 쉼표가 굉장히 적고 짧게 문장들을 가져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건 만연체야, 이건 간결체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선지에서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아 만연체 얘기하는 것 같구나 하고 넘어가서 쉼표가 한 문장에 2개 이상만 있어도 사실은 만연체라고 볼 확률이 높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런 문체를 왜 구분해서 쓰는데요? 효과가요 만연체를 쓰면 아무래도 문장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문장을 길게 끌어가니까 내면 심리의 묘사, 내면 심리 묘사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심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 어제 뭐 했지? 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이 닦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고 쉼표로서 계속 생각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이 마침표로 가득 차 있지는 않죠. 밥 먹었어, 집에 갔어, 뭐 했어 이렇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밥 먹고 집에 간 다음에 엄마한테 인사하고 씻고 책상에 앉아서 그거 하다가 뭐를 하려고 해. 이런 식의 어떤 쉼표가 많으니까 만연체를 사용하면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에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간결체는 반면에 속도감 있는 사건 소설에 효과적이다. 난소공 같은 데 보면요. 문장의 길이가 되게 문장의 길이가 짧아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 그러니까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모두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다. 갈 곳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진술을 해버리면서 사건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이 서술 자체가 단정적이면 비극성이 심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서 가난하고 저래서 가난하고 이거보다는 우리 집은 가난했다. 우리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 뒤에 가타부타 부연 설명이 없는 게 더 비극적으로 더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간결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또 어떤 속도감 있는 사건 소설도 있지만 동시에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모든 간결체가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건 아니지만 비극적인 내용을 간결체로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면 더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간결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당 지문은 해당 작품은 만연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시골에 살던 내가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을 느끼는 부분이 A 전체에 나와 있고요.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해당 장면은 어린아이였던 소년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동경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장면 단위로 요약하는데요. 그 장면에 인물의 심리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소설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도 그렇잖아요. 넷플릭스 보면서 저기 인물이 뭐라고 했고 A라는 인물이 뭐라고 했고 B라는 인물은 뭐라고 했어. C라는 인물은 뭐라고 했어. 그때 누가 왼쪽 문에서 들어왔어. 모든 내용을 다 외우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장면 단위로 요약하는 거죠. 주인공이 지금 악당과 싸우는 장면. 악당이 주인공을 골탕 먹이는 장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약하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소설도 빠른 시간 내에 독해하려면 똑같아요. 장면. 소년이 도시에 대해서 동경하는 장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소년이 이제 도시에서 살게 돼서 기대감을 느끼는 장면. 그죠? 이 장면이 이제 기대감을 느끼는 거죠. 도시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 보여. 나 이제 내가 도시에 살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너무 설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얘기하죠. 더군다나 이제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서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야. 이 말이 좀 어려웠는데 이 문장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이 문장이 뭐였냐? 이제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네. 좋아. 앞만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을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도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의 삶을 살게 된 상황인 것이다. 아이고 신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창수가 초점화된 인물이고 3인칭 시점인데 창수의 내면 심리를 계속 작가가 묘사해주면서 마치 창수가 1인칭 주인공인 것 같은 효과, 창수의 내면 심리에 여러분이 몰입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까지 체크하시면 베스트겠죠. 자, 그러면 해당 A, B에 대한 여기서 좀 이제 4번부터 우리가 같이 볼까요?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서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고 한데서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해? 아니죠. 그럼 뭔데요, 선생님? 밤낮 본다면 물려 하지만 난 이제 다양한 도시 모습을 볼 수 있지? 이런 심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도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 창수의 기대감을 표현하는데 전제가 되는 내용이었다. 밤낮 본다면 물리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 그리고 풍경들 밤낮 본다면 당연히 물리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똑같은 풍경만 밤낮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구경할 수 있어. 아이고 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2번이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게 창수의 심리는 아니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어느 틈엔가 서너 명의 도시 아이들이 창수를 둘러싸고 놀리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자, 인물의 심리 챙겨가셔야죠. 창수의 심리가 도시에 대한 기대감에서 모욕감, 이 나를 놀리는 도시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까지고요. 그 다음에 자, 부모를 떠나 외따로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나 겁이 불성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장면 단위로 가져가시되 심리 변화까지 함께 챙기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관계였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서울 아이들이 하하하 하고 나를 놀렸어. 그러나 자,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선 그 애들뿐만이 아니야. 그럼 또 누가 나를 비웃었는데 저보다 좀 큰 아이도 나를 비웃었다. 그러면 이 디귿도 나를 비웃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선지 여러분이 정답으로 처리해 둘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놀린 애는 니은 뿐만이 아니라 디귿도 마찬가지였다. 디귿도 나를 놀린 애 중에 하나긴 하지만 리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왜 나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4번을 정답 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이 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능에 나온 지문을 통해서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능에서 그렇죠? 평가원에서 문학의 보기를 출제할 때 이 문학작품 감상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면은 갑자기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죠. 아니면은 그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를 나타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기에서. 아니면 독자의 어떤 입장,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 해당 작품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기를 써놓은 것도 있죠. 사실은요. 아니면 절대론적 관점, 이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라던가 이 작품 안에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곳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보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능에서 만들어지는 보기들이 꽤 많은 것들이 문학작품 감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학작품 감상법 알아두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문학은요 크게 내재적인 감상과 외재적인 감상이 있습니다. 내재적인 감상은 문학의 안쪽 면을 보는 거예요. 안쪽 면이 뭔데요? 주제라던가 등장인물이라던가 시점이라던가 제시법이라던가 거기 써있는 문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에요. 작품 자체에 있는 등장인물이라던가 주제라던가 뭐 그런 문체라던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지금 1, 2, 3, 4번이 전부 다 뭡니까?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절대론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지금은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으래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 다시 얘기해서 작품의 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쓰여졌던 사회를 좀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그 당시의 서울의 세태가 뭡니까? 그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세태예요.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모습을 살펴본다. 정답 5번이 되겠다. 그쵸? 다시 얘기해서 그 작품이 쓰여졌을 때의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 작품에 어떤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느냐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좀 살펴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표현론적 관점 뭡니까? 작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작품 감상하는 거.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가 그러니까 작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21세기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26년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보니까 도시의 차가운 문명이 지금도 더 차가워졌다고 난 느껴져. 뭐 이런 것들이 효용론적 관점이겠죠. 문학작품 감상법 좀 체크해 두시고 오늘은 사회와 문화,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보라고 하니까 정답 5번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문학작품 감상법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1, 2, 3, 4번 되게 힘들었을 거야. 이게 맞나? 근데 이것들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작품의 안쪽만 보는 감상법이기 때문에 다 틀린 거야. 문학작품을 사회 맥락과 관련 지은 것만 생각하셔야지. 네가 갈등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풀었을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얘네들은 작품의 안쪽만 보는 거고 작품 바깥쪽을 보는 감상을 찾아야 된다까지 체크하시면 어려웠던 2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문학작품 요약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장면 단위로 간단하게 나누어 이름 붙여. 도시에 대해 환상을 느끼고 있어. 기대감을 느끼고 있어.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서 인물들의 심리, 이 중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장면 요약에다가 잘 녹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줄거리하고 인물 심리 위주로 자유롭게 요약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긴 글을 나만의 짧은 요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짧게 요약해야 제한 시간에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꼭 반복해 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마라톤 공부법 가이드 잘 좀 활용하세요. 알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성적이 가장 극대화되게 오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질문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자, 오늘 데일리 퀴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요, 시골 소년 창수가 서울을 처음 경험하며 설렘과 기대를 느꼈다가 놀림을 통해서 현실의 벽을 깨닫고 불안해지는 과정을 장면별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늘은 장면별로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데일리 퀴즈 막 놓치는 날도 선생님 이걸 데일리 퀴즈에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제를 팍 잡아버린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대견해. 자, 오늘 여러분도 한번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눈치챈 친구들은 나한테 눈치챘다고 얘기해줘봐. 오늘의 질문 장면별이었어요. 장면별로 나눠 장면별 데일리 퀴즈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명언은요. 우리 같이 달리고 있는 러너분께서 우리 학습자분께서 저한테 1대1로 과제 제출하면서 선생님 이 문장 읽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진 문장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의 1일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제 제출하면서요 좋은 명언 같은 거 있으면은 선생님 이거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1대1로 작품 그 과제 제출하면서 이야기해주면 제가 1일 문장으로 실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그런 또 이제 효과를 한번 걷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비추는 별빛이다. 우리가 읽는 이 한 작품 한 작품, 결국에 우리가 읽는 이 국어 지문 역시 일종의 텍스트, 책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책들이 우리의 영혼의 길을 비춰주는 별빛이 되기를, 우리의 한 지문 한 지문이 별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열심히 달리면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겠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라톤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루틴이 가장 강력한 공부법입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